여러분은 혹시 병원에서 당뇨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결국 실명하는 것 아닐까? 나중에 투석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당뇨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쉽고 편안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혈당 수치보다 당뇨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당뇨 초기 단계인데도 이미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절망하시고, 어떤 분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무서운 것은 당뇨라는 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당뇨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방치되었을 때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고 그 결과 여러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합병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당뇨 5년 차, 당뇨 10년 차처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당뇨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혈당 관리 중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함께 나누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중에 당뇨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당뇨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뇨가 발생하는 진짜 원인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뇨는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아닌가요? 물론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당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혈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 음식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잘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 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 연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혈액은 전국으로 연결된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포도당은 연료를 가득 싣고 달리는 트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세포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심장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육도 일하고 있습니다. 뇌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연료가 들어와야 합니다. 연료가 없으면 공장은 멈추게 됩니다. 문제는 포도당 트럭이 공장 앞까지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장에는 출입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슐린이 등장합니다. 인슐린은 출입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포도당을 실은 트럭은 계속 도착합니다. 출입증도 제대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출입증을 보여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럭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고속도로 위에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당뇨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혈당이 높아졌는가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들어가야 할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혈당 수치만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혈당 수치 뒤에 숨은 원인을 봅니다. 포도당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액이라는 고속도로에는 포도당 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세포라는 공장은 연료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그 연료를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는 출입증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출입증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포도당은 계속 혈액 속에 남게 되고 결국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를 이해할 때는 혈당이 왜 높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포도당이 사용되지 못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핵심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나이가 되어도 어떤 사람은 당뇨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당뇨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인이 당뇨에 더 취약한 이유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덜 비만한 경우가 많은데 왜 당뇨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는 뚱뚱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배가 조금 나온 정도인데 당뇨 진단을 받는 분도 있고 체격이 크지 않은데 혈당이 높은 분도 있습니다. 반면 서양인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데 생각보다 혈당이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의 체질적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근육량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으면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연료가 들어와도 큰 공장은 많은 연료를 소비할 수 있지만 작은 공장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적은 체질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인슐린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식이 반복되거나 체중이 증가하면 부담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지금처럼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 하루 식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식 문화도 흔하지 않았고 달콤한 간식도 지금처럼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먹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침 식사 후 커피와 빵을 먹고 점심 식사 후 디저트를 먹고 오후 간식을 먹고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먹고 밤에는 야식까지 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은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5번에서 6번 이상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런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섭취하는 열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5살인 김 씨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많이 먹어도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잠깐 하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식을 먹고 손주들이 사온 빵도 먹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달콤한 음료도 자주 마셨습니다. 본인은 예전보다 훨씬 적게 움직이는데 식습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중이 늘기 시작했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체격도 크지 않은데 왜 혈당이 오르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체중 숫자만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복부 지방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인슐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한국인이 당뇨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육량, 인슐린 생산 능력의 차이, 그리고 급격하게 변한 생활 환경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많이 먹도록 설계된 몸이 아닙니다. 젊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활동량만 줄어들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미 혈당이 높아졌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환자들의 혈당을 크게 바꿔놓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혈당이 높아졌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좋은 약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약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어떤 건강식품이 혈당을 낮추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 초기에는 약보다 먼저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을 보면 의외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체중이 조금 늘었고 허리둘레가 굵어졌으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중을 줄이기 시작하면 혈당도 함께 좋아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 포도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체중이 줄어들면 세포의 반응이 좋아지고 인슐린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막혀있던 길이 다시 뚫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포도당이 갈 곳을 찾지 못해 혈액 속에 머물렀다면 체중이 감소하면서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 혈당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박 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았고 의사로부터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처음에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간식도 줄였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박 씨의 몸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중이 약 5kg 줄어들었고 허리둘레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본인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와 실제 진료 경험을 통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체중을 줄인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에 부담이 가거나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하는 습관입니다. 또한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거나 굶는 방식도 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당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초기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체중 감량은 가장 강력한 치료 가운데 하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는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뇨는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뇨를 초기에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혈당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병원 진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훨씬 유리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진단을 받으면 의외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기 당뇨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듯이 당뇨 역시 초기에는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도 지금 당장 아픈 곳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몸은 괜찮은데 꼭 치료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도관 안에 녹이 조금씩 쌓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손상이 진행됩니다. 혈관도 비슷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눈도 잘 보이고 걸을 때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의 작은 혈관이 손상될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손발 저림 같은 신경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서운 것은 당뇨 자체보다 이러한 합병증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어떨까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면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약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 뒤보다 훨씬 관리가 쉽고 부담도 적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당뇨는 빨리 발견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관리한 환자들은 수십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치료를 미루고 방치한 환자들은 나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지금부터 관리하자라는 생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병이 심해진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사람은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식사에 대한 오해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가 왜 생기는지, 왜 초기에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채소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식탁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고기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혈당 관리와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와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건강한 지방도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부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달걀 역시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 식사에 적절히 활용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분들에게 간편하면서도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살코기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많은 부위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양의 살코기는 근육 유지와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같은 고기라도 튀김 형태로 조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튀김옷에는 탄수화물이 많고 기름도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도 자주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햄이나 소시지처럼 가공된 식품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념도 중요합니다. 고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달콤한 양념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양념은 생각보다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달거나 자극적인 양념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반찬을 중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적당량의 살코기와 채소를 함께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기에 흰쌀밥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비중을 늘리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 식사는 특별한 식사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먹어야 할 식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지나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과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습관 관리와 식사 조절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어떤 약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뇨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약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관리에서 체중 감량과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들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의사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당뇨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트포르민입니다. 당뇨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당뇨 치료제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진료 지침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 이름을 들으면 어렵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메트포르민은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열심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세포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이러한 저항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들리지 않던 신호가 조금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남아있던 포도당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약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오랜 사용 경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의사들도 약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당뇨는 단기간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 역시 많은 의사들이 메트포르민을 먼저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약이 그렇듯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메트포르민을 처음 복용하는 일부 환자들은 위장 불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되는 경우가 많고 복용 방법을 조정하면 증상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경험만 듣고 약을 임의로 시작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당뇨라고 해도 나이와 건강 상태, 신장 기능, 복용 중인 다른 약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약을 끊는 분들도 있는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메트포르민만 알지만 실제 당뇨 치료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사용됩니다. 각각 작용 방식도 다르고 장점과 주의점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약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어떤 약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약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뇨약의 종류와 특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장 대표적인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보면 약 이름이 여러 개 적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왜 당뇨약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 같은 약 아닌가요? 사실 당뇨약은 모두 같은 일을 하는 약이 아닙니다.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고 작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팀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 시스템은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팀도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듯이 당뇨 치료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메트포르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팀의 역할은 몸이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굳어있던 부품에 윤활유를 넣어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정비사와 비슷합니다. 인슐린은 열심히 신호를 보내는데 세포가 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팀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팀입니다. 이 약들은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터리 출력이 부족할 때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도록 돕는 정비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높을 때 몸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 포도당을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혈당 상태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팀은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팀입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혈액 속 포도당을 가능한 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일정량의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도록 도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에 너무 많은 물건이 쌓였을 때 일부를 밖으로 내보내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액 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포도당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약들은 일부 환자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역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팀은 인슐린을 직접 보충하는 팀입니다.
바로 인슐린 주사입니다. 이것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부족한 부품을 외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인슐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부터 내십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당뇨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같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중 증가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장 기능이나 심혈관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혈당 수치만 보고 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체중, 생활 습관, 동반 질환, 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먹는 약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먹으려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같은 당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몸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약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마다 작용 방식이 다르고 주의해야 할 점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남의 처방은 결코 내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뇨약은 모두 같은 약이 아닙니다.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며 환자마다 필요한 치료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사용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한 약들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약들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의사의 관리가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약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위험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은 것만 걱정합니다. 물론 혈당이 계속 높으면 여러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혈액 속 포도당이 지나치게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일부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식사를 거른 경우 또는 평소보다 많은 활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식은땀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등에 땀이 나거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를 수 있습니다.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증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손끝이 떨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심한 허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지러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저혈당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심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저하되거나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저혈당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빠르게 당을 보충해야 합니다. 사탕을 먹거나 단맛이 있는 주스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혈당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조금 나아지더라도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혈당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혈당 상태를 확인해야 이후 대처가 쉬워집니다. 또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또는 당을 섭취했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저혈당은 낙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은 도와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당뇨 관리의 중심은 여전히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당뇨가 왜 생기는지, 왜 한국인이 더 취약할 수 있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약보다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혈당 수치로 진단받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꾸준히 관리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10년 후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는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계속 이어갑니다. 반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방심합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좋아지면 약을 임의로 중단하기도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과식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당뇨는 하루 만에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좋아지는 병도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잘 관리하는 것이 내년 건강을 만들고 올해의 습관이 10년 뒤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 위험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공복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당뇨를 몇 년째 관리하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복 혈당이 정상인데도 당뇨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병원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